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9월 PCE 물가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JP모건의 니콜라우스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내년 2배 가까이 뛰어 17만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식보다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방대한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디즈니와 파라마운트 등 경쟁사를 앞서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와 로봇 사업을 전담할 TF를 신설합니다. 그룹 차원의 피지컬 AI 구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직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수소, 에너지 TF를 구성했으며 연내 인사를 통해 책임자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9월 PCE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FOMC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물가 데이터였기 때문에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지수는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많죠. FOMC도 있고요.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하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과 관련한 내용은 이전에도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시민권 폐지 심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낙관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OP가 100조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함께 만나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직 시장이 열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최대 수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뉴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지만 문제는 내년에 몇 번을 할 건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 초반대로 나오면서 자신감이 그다지 강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오히려 두 차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들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출생 시민권 운명 대법원으로이고요.
미국 시민권의 기본 원칙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되면서 연방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를 직접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와 일부 임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더 이상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출생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의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뤄보겠다라는 거고요. 대법원 가기 전에 연방법원에서 잇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어쨌든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문제의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한 첫날 서명한 문서입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이 우리나라 원정수상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더 이상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이제 발표 직후에 여러 주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곧바로 효력이 중단됐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들 가운데 이 명령을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이제 표현한 판사도 있었고요. 그 이유는 들어보면 약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생 시민권이 남북 전쟁 이후에 제정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근거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 귀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조항을 1898년 연방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한 중국계 남성의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 조항이 원래는 노예제 폐지 이후에 흑인과 그 자녀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불법 체류자나 단기 방문자 자녀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제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이제 정부 측은 수정헌법 14조는 새로운 해방 노예와 어쨌든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 시민자유원맹 등 인권단체에서는 150년 넘게 이어온 미국 땅의 원칙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시민들에게 인정해왔다. 대법원이 과거 판례, 특히 1898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기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이제 하급심 판사들이 전국적인 효력을 정리하려는 이른바 전국 단위의 가처분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 법안을 제안해달라는 대법원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가 지난 6월에 6대 3으로 어쨌든 약간 정부 손을 들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백악관은 대법원 심리 직후 이번 사건은 미국 시민과 신성함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미국의 국민을 대신해서 출생 시민권 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몇 달간 공개 변론을 열고 내년 6월이나 7월 초쯤에 이제 어쨌든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50년 넘게 이어져 온 어쨌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남을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해석대로 완전히 다른 원칙이 자리잡기는 이 판결로 이제 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판결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계 이민 정책이나 파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이나 교육, 이민 시장에 있어서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EU 머스크 X의 1억 2천만 유로 철퇴입니다. X가 유럽연합으로부터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1,4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용자 보호 문제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연합 사이에 있는 정치 외교 갈등이 얽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이 법이 이제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번 제재는 이제 어쨌든 미국의 유럽에 있는 집행위원회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입니다. DSA가 이제 신격된 이후에 빅테크 기업으로 한 첫 대형 벌금이라는 점에서 어쨌든 상징성이 큽니다.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유럽에 구독을 하면 파란 체크를 달아주는 서비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블루체크 계정이 실제로는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혼동을 주는 약간 기만적 설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광고가 어떻게 누구에게 노출되는지도 불투명한 광고 시스템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제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후에 한 부위원장은 파란 체크로 이용자를 속이고 광고 정보를 숨기고 연구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유럽 온라인 환경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용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책임을 다른 데 다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강한 표현을 썼고요. 문제는 이 벌금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문제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법 자체가 미국 IT 기업과 표현의 자유를 겨냥한 규제라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고요. 새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 유럽이 자유와 주권, 표현에 대한 훼손의 정책으로 문명적 자멸을 이제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X의 글을 통해서 이번 벌금은 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이 규제로 숨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벤슨 부통령도 EU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지 쓰레기 같은 규제로 미국 정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머스크가 정말 고마운지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있는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수는 약간 이제 머스크 개인의 영향력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의 위성통신의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 통신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쨌든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머스크는 독일의 구구 정당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영국의 반이민 운동가죠. 토미 로빈슨 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전쟁과 안보, 정치 극단화를 문제를 삼고 있는 인물을 어쨌든 운영하는 플랫폼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머스크를 이끄는 X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단순한 IT 규제가 아니라 표현과 자유,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정치 셈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U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 외교 갈등까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냥 탐색이 90조 인수이고요. 100조 인수이고요. 넷플릭스가 100년 역사를 가진 할리우드 스튜디오인 워너브라더스를 전격 인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조 원 정도에 육박하게 되는 초대형 빅딜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컴캐스트랑 파라마운트는 좀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인수 금액이 말씀하셨던 대로 720억 달러, 우리나라 또 100조 원에 이제 육박하는 초대형 빅딜인데요. 이게 어쨌든 뭐 LA와 뉴욕을 물밑 협상이 겉으로 보이기는 훨씬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어쨌든 파라마운트가 거의 6번에 가까운 걸 했고, 실질적으로 돈은 더 많이 제시했습니다. 780억 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워너브라더스의 디스커버리는 케이블 TV와 영화를 둘로 쪼개고 성장하겠다는 거 계획을 6월에 이제 발표했습니다. 케이블은 돈은 되지만 성장성이 떨어지는 사업. 반대로 워너 스튜디오와 HBO는 성장 동력을 책임질 자산이죠. 자,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아마 이제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워너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수준의 어떤 탐색전이었는데, 워너의 방대한 어쨌든 영화, 드라마, 라이브러리, 극장, 배급, 마케팅 이런 걸 보면서 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워너 측은 어때 10월 21일 공식적으로 매각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 워너는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단스가 제시한 세 차례 기습 제안을 이미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 차례 더 제안을 했는데, 인수전에 뛰어든 곳은 모두 세 곳입니다.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그리고 MBC 유니버셜의 모회사인 컴캐스트였습니다. 컴캐스트는 자사 엔터테인먼트 부분과 워너를 합쳐 디즈니에 맞먹는 초대형 미디어 그룹을 구상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규모가 큰 만큼 구조 재편과 통합에 수년이 걸린다는 게 약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컴캐스트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제안은 즉시 효과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너 이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720억 달러의 제안이었고, 조직 통합도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실질적인 시너지가 빠르게 기대될 수 있는 평가였습니다. 파라마운트는 막판까지 어쨌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주당 30달러 죄송합니다. 30달러고요. 회사 전체가 78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금액만 보면 넷플릭스보다 이제 더 높게 불렀지만, 워너 이사에는 이 돈이 중동에서 온다는 점이 약간 의심스럽고 끝까지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약간 의문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넷플릭스 근데 이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금액이 아니었고요. 규제 심사를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고 깨질 경우에 대비한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무려 58억 달러, 7조 7천억이 넘는 금액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상당히 어쨌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가 무산되더라도 이 돈을 워너에게 그대로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의미여서 자신들의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보여준 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에 관여한 인사는 이 돈이 사실은 그냥 태울 사람 없다, 확신이 있다. 그래서 진짜로 인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라고 해서 만난 이후에 2달 가까이, 최근에 2달 가까이 아침마다 투자은행, 모 앨리스, 웰스파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 로펌이죠. 스캔 등과 이제 함께 자문단 회의를 계속 열었고요. 딜 구조를 다듬으면서 추수감사를 연휴도 반납하면서 거의 매일 회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이사회 역시 마지막 8일 동안 모여서 세 회사의 제안을 비교 검토했고 결국 재무, 규제, 실행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유일한 제안은 넷플릭스의 720억 달러라고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스트리밍 시대를 연 넷플릭스가 이제는 옛 할리우드의 심장품까지 품게 되면서 이번 이제 딜을 이제 성사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제 규제 심사와 통합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잘 통과해서 새로운 어쨌든 미디어를 탄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크린 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위가 넷플릭스고 7위에서 8위 정도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워너브라더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위권에 내에 있는 두 기업들이 인수를 하면서 합병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최종 방문으로 본다면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강도 높은 규제 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규모는 한 100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소송당하는 AI 대 돈 내는 AI이고요.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인공지능 AI를 언론사가 정면으로 고소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퍼블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뉴스 제휴와 소송 사이에서의 선택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뉴욕타임즈가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퍼블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 기사를 허락 없이 베끼고 심지어 가짜 내용까지 뉴욕타임즈 기사인 것처럼 내보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좀 재미있는 건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주요 뉴스 매체들과 돈을 내고 데이터를 쓰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타임즈 현지 시간 5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퍼플렉시티가 AI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자사 기사들을 허락 없이 복제 배포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 구독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유료 기사, 이른바 페이퍼 콘텐츠까지 무단으로 긁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약간 좀 심각한 것 같네요. 제목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유료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섭섭한데요. 어쨌든 여기에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퍼플렉시티가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면서 뉴욕 타임즈 로고와 등록 상표를 보여주면서 마치 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성명을 통해서 AI는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은 지지하지만 퍼플렉시티의 무허가적인 콘텐츠 사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는 이미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시카고 트리뷴이 어떤 소송을 냈고 앞서서는 레딧과 브리트니 테니커 백화사전과 그다음에 다우존스, 뉴욕 포스트 등도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이유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반면 이제 퍼플렉시티 측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기반 모델의 학습용 스크래핑이 아니라 웹페이지를 색인하고 출처를 달아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소송은 새 기술을 막기 위해서 실패한 전술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약간 아까 막다른 골목에 어떤 대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같은 시기에 빅테크 또 다른 AI 기업이죠. 요 빅테크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포를 낸 메타는 USA 투데이, 피플, CNN, 폭스뉴스와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 데일러 콜러, 프랑스 르몽 등과 여러 주요 언론사들과 이제 상업적 데이터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 아직 안 보이네요. 자, 이 계약으로 메타의 AI 챗봇은 실시간 뉴스와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들과 웹사이트 링크를 공식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타는 이제 이용자가 뉴스에 질문을 하면 더 다양한 출처와 최신 기사를 제공했다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관심사에 맞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비판을 받아왔던 자사 라마 모델을 개선했고 메타버스의 일부 예산을 어쨌든 AI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마존이 한 3천만 달러 돈을 연간으로 해서 어쨌든 뉴욕타임즈와 요리 관련된 기사를 계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제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AI 기사를 훔쳐 쓴다며 세계적인 신문사를 줄줄이 소송에 나서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식 계약을 통해서 돈을 내고 콘텐츠를 쓰겠다는 빅테크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자, 생성형 AI 시대에 저작권과 언론의 역할 그리고 기술 기업의 책임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법정과 협상 테이블 오가면서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나중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뉴스 제휴와 소송 사이에서의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쉬인 프랑스 반박 왜이고요. 중국발 초저가 패션 플랫폼이죠. 쉬인이 프랑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금지된 무기류가 온라인 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유럽연합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긴장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발 초저가 패션 플랫폼이죠. 쉬인이 프랑스 업종에 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법정에서 쉬인 측 변호사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부를 상대로 반발했다는 게 이채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언론 정치권이 하나의 카발, 즉 조직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뭐 자신들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등 중국계 플랫폼이라는 이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무도 마찬가지긴 한데 논란의 출발점은 어쨌든 프랑스 소비자 보호의 어쨌든 조사였습니다. 당국은 시인플레이스가 판매가 금지됐던 무기류라든가 어쨌든 아동 외형을 뜬 성인용 인형 같은 걸 발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3개월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 국가도 이걸 이제 어쨌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정지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풀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프랑스 정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음란물이나 성년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령 필터링을 구축하고 이 조치가 이제 될 경우에 어쨌든 약간 요거를 한 번은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다시 해서 이제 풀어줬는데요. 쉬인 측은 이제 이렇게 대해서 어쨌든 11월 5일 제3자 판매가 입증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중단한 상태고 자신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디지털 정제법 6조 3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 조항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판사가 플랫폼에 특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우리가 유럽연합의 집행부를 대신에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온라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쉬인이 어쨌든 입수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어쨌든 쉬인 택배 20만 개가 24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0%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비준수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걸 가지고 또 쉬인이 또 반박을 했는데 하루에 20만 개를 검사하는 게 자체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아직 어쨌든 진행 중이고 판결은 이달 1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파리 검찰은 쉬인이 불법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3개월 전면 정지는 유럽 재판상 판례 없는 과도한 제치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밝혀서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만 이제 향후에 어떤 조치로 이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쉬인은 지금 이제 대성을 거쳐 미국에서도 약간 제재를 받고 있는데 텍사스주의 법무부 장관은 쉬인이 강제 노동과 같은 비윤리적인 노동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지 소비자가 위험한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계속 쉬인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테무보다 쉬인이 타깃이 됐고 알리바바보다 더 타깃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초저가고 이제 관리를 안 했다는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초저가와 초고속 배송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 살아왔던 쉬인이 이제는 그 이면에 숨은 불법 유해 상품과 노동 규제 그리고 규제 회피를 논란이 커지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어쨌든 19일 날 이게 최종 판결이 되고 이 판결을 기준으로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플랫폼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유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쉬인이 미운털이 좀 단단히 박힌 것 같긴 하죠. 지난달에 세계 최초로 오프라인 상설 매장을 열었는데 그곳이 파리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서 깊은 백화점에 자리를 하게 되면서 더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들도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에 대한 종목의 시선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리포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입니다. 우선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이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건데요. 우선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18조 4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분기 대비해서 51% 정도 증가하는 수치고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가 15조 7천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것보다 한 3조 정도 더 웃도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적이 뛰어오르는지 그 핵심을 살펴보니까요. 바로 범용 디램 가격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전분기보다 46%나 급등을 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의 영업이익률도 지금 53%까지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 역시나 4,480억 원으로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완제품 사업의 경우에는요, 4분기가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반도체 실적 개선폭이 워낙 크다 보니 4분기 전체 실적은 반도체가 사실상 이끌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사업부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에는 15조 1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좀 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함께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그리고 스마트폰과 네트워크는 2조 1천억 원, 그리고 TV나 가전 부분은 2천억 원대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분기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내년 1분기 전망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1분기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99조 4천억 원으로 10%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2조 7천억 원, 즉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분기 역시나 조금 반도체 부문에서 비수기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세운 건데요. 그 근거 역시나 좀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디램 가격이 1분기에도 지금 20%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가격 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HBM 출하량이 1분기에 34%나 뛰어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2나노 파운드리의 수율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화가 된다면 실적은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지금 전망만으로도 이미 실적이 좋지만 만약에 2나노 공정이 빨리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 업사이드가 추가적으로 더 열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지금 HBM4에 대한 공급 모멘텀입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지겠다라고 분석을 내렸는데요. 그 근거 크게 세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범용 디램 가격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이 가장 크고 또 범용 디램 비중도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그 가격 상승 효과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가장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에 HBM 출하량 전망이 크게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ASIC 반도체용 HBM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향 HBM 수요가 예상보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HBM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중장기 실적에도 직접적인 성장 모멘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가운데서는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꼽았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저렴하다라는 의미로 꼽았고요.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을 주요 빅테크들에게 제출한 상태고 현재까지는 품질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HBM4의 연내 승인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범용 디램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사실 1월에는 1.35달러였는데 11월에는 8.1달러로 굉장히 크게 뛰었습니다. 무려 6배나 뛰었는데요. 우선 그 이유로는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도 있고요. 그 사이에 AI 서버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범용 디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늘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가는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삼성 디램의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키움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가도 14만 원으로 유지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8,4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요. 주가는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삼성전자를 둘러싼 긍정적인 신호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소속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보통 이제 평균치가 70에서 90조 여기 사이가 OP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램 시장 점유율 1위 다시 찾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국내에 있는 조선 3사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합류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이제 2차 전지가 좀 받아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중에서도 소재단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캠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독주 그 판을 깨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에이직과 또다시 또 GPU 사이의 경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반도체 쪽의 시장 판도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했던 이 독점 구도가 지금 균열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GPU를 앞세워서 AI 학습과 추론의 핵심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점유율 동안 80에서 90%에 달했고요. 최신 GPU의 가격은 한 개당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AI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GPU의 높은 가격과 막대한 전력 소모가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ASIC 기반 독차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기에 정책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30개월 동안 엔비디아 H200과 블랙웰 기반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허가를 전면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수출 판로를 제한함과 동시에 미국이 AI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GPU 공급망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입니다. 이처럼 시장과 정책이 동시에 변화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시장은 기존 독점 체제에서 GPU와 ASIC이 병행되는 공존 경쟁 체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GPU든 ASIC이든 현실적으로 모두 HBM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AI 칩 한 개에 탑재되는 HBM은 6개에서 최대 12개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서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1강 체제에서 이제 구글까지 등장하면서 2강 체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시장 안에서 큰 그림은 좀 바뀌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위치는 좀 굳히고 있다,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일단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메모리와 제조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세 박자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먼저 HBM4 기술력과 양산 준비 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HBM4에 대해서 내부 품질과 수율 검증의 최종 문턱인 PRA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HBM4는 즉시 공급 가능한 제품이 된 겁니다. 이 안에서는 10나노급 일시 D램을 적용하면서 발열 문제도 해결하고요. 고객사 커스텀 요구 또한 충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메모리 3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올해 평택 P5 공장에 대한 가동 재개가 결정이 되면서 HBM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D램 설계와 낸드와 메모리 제조, 파운드리 로직 공정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구조는 결국 경쟁사 대비했을 때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결정력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금은 엔비디아 외에도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등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는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도가 좀 흔들리더라도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와 협상력은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GPU가 등장해도 TPU가 등장해도 마찬가지로 HBM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D램을 적층해서 쌓는 거기 때문에 D램 또한 수요가 같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D램 점유율에 있어서도 1위를 되찾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에 있어서도 좀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D램 시장까지 1위를 탈환할 상황이 좀 유력해졌습니다. 이 범용 메모리 가격의 폭등이 삼성전자의 수익성과 점유율 구조를 크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PC용 DDR4 8기가 기준으로 올해 3월 가격은 1.3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8.1달러까지 오르면서 약 6배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큰 생산 능력과 가장 높은 범용 메모리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상승 효과가 곧바로 실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만 약 15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2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4 양산까지 본격화할 경우 내년 D램과 HBM 양축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조 경쟁력 회복에 이어서 실적까지 뚜렷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AI 시대 핵심은 메모리 경쟁력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HBM4를 포함한 이 차세대 D램 기술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사업은 단순한 업황 반등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성장 공식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남아있는 변수들이 있기는 합니다.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 승인 시점들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TP가 계속 나오고 더 높여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0만 원 후반대까지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조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까지 본격적으로 합류 소식을 좀 전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핵심은 미 해군 군수 지원함 공동 건조 체계 구축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그리고 한국조선 엔지니어링 기업인 디셋과 3자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나스코는 미국 내 4개 주, 5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군수 지원함 설계부터 생산과 유지, 정비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회사이고요. 이 디셋은 이 안에서 20년 넘게 나스코와 기자재 패키지 공급 협력을 이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지난 11월 미국 조선업 진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디셋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예고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 둘과 함께 군수지원함 설계, 장비 부품 공급, 인력 개발 모두를 포함한 한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입찰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중공업은 LNG 벙커링선 공동 건조 협력까지 이어갑니다. 미국 콘레드 조선소와 MOU를 맺고 친환경 연료 공급선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LNG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LNG 시장은 성장 곡선이 예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삼성중공업이 이 안에서 군수와 LNG 두 축을 모두 잡은 상태인 겁니다. 정리하면 삼성중공업은 이번 협력으로 미국에서 설계부터 건조, 정비까지 가능한 조선 서비스 체제들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좀 있기는 했지만요. 이제는 마스카의 중심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부흥 전략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로 가는 길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근데 조선업 측면에서 본다면 업황 측면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피크아웃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은 여전히 맑은 상태입니다. 먼저 조선 일감이 2018년까지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저가 수주 물량을 대부분 소화한 상태고요. 이제는 고선과 LNG선 중심 수익 구간이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락슨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전 세계 발주는 전년 대비해서 줄었지만 국내 조선사는 중국보다 감소폭이 훨씬 작았고요. 경쟁력 유지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뚜렷합니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카펙스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인데요. 이 펀드가 가동이 되면 미국 현지 조선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조달 부담을 낮춰줄 카드가 됩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른 재무적 여력을 바탕으로 현 수준의 재무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조선업은 단기 업황이 아니라 정책과 안보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인 성장 흐름에 들어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만 아직 이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넘어야 하는 장벽들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측면에서 앞으로 관전 포인트들, 남아있는 전략들은 어떻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중공업의 강점은 기술 경쟁력과 미국 인프라의 결합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군함과 상선을 미국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존슨법이 있겠습니다. 미 국내와 이 상선은 건조와 수리, 선원이 모두 100% 미국산이어야 하는데요. 한국 조선소의 역할은 일부 블록 제작 등 하도급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숙련공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40년 가까이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기술 숙련국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인력 개발과 기술 교류의 핵심을 협력 분야로 삼은 겁니다.
결국 이번 3자 협력은 미국 해군 프로젝트의 구조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는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해양 패권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미국은 확실한 동맹의 기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삼성중공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스크 안에서 국내 조선 빅3 모두 사이클을 넘어선 성장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고요. 50년 동안 축적해온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이 이번 협력들을 통해서 마스크 안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조선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침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네요. LG에너지솔루션 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 체결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도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SK온이랑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죠.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LG엔솔 중심으로 해서 주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으로 있는 소재단으로 엔캠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엔캠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좀 살펴보시면요. 작년 말에 약 1,240억 원이었던 현금성 자산이 올해 3분기까지는 줄었습니다. 618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는데요. 사실 3분기 실적도 사실 부진합니다. 3분기 누적 손실이 218억 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과를 냈는데요. 여기에 더 큰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중심 중 미상환액 잔액이 약 2,5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내년 11월부터 조기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상환에 대비한 추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한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6조 원을 넘으면서 대표 전해액주로 주목을 받았던 엔캠이지만요. 현재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대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엔캠은 국내 금융사들과 접촉하면서 전환사채 재발행 혹은 유동성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조달 규모는 최소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사이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 내린 선택은 생존과 안정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캠 중심으로 해서 자금도 조달 추진 소식을 좀 짚어봤습니다. 올해 내내 전략을 좀 ESS 쪽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로 사업 모델에 있어서는 변화가 좀 느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엔캠은 이제 EV 단일 시장을 넘어서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의존을 벗어나면서 ESS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또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고 2차 전지 업황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EV만 바라보는 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캠은 ESS 시장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잡고 전략적으로 재편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 현지 법인 사업 중 약 70%를 ESS용 전해액 공급으로 채웠습니다. 이는 단기 수요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ESS 수요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안에서도 공급선을 확보했는데요. 이 회사는 2025년 ESS 매출 비중을 10%로 잡았고 2027년에는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기술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엔캠은 고내열 전해액과 장수명 첨가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드론용 전해액 그리고 방산용 특수 전해액 개발까지 검토하면서 배터리의 쓰임을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는 흐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엔캠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원료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이 안에서 엔캠은 비중국산 리튬이온 내재화를 준비 중입니다. 결국 기술과 지역, 고객 다변화로 이 변동성에 덜 흔들리는 구조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계속 엔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네, EV뿐 아니라 이제 ESS 쪽으로 무게추를 좀 옮겨가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비중 또한 20% 정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크가 현재는 있기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구도를 좀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좀 확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대규모 수주 확보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라는
삼중 과제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측은 유럽과 북미의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공급을 제한해 왔고요. 최근 품질 기술 기준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서 조건부 공급사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급 계약은 12월 중순 정도 확정될 예정이고 성사가 된다면 독일이나 북미 동시 공급 체제가 가동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 글로벌 탑티어 셀 제조사와 연간 7만 톤, 5년 동안은 총 35만 톤 규모로 이루어진 공급 계약이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약이 현실화가 된다면 통상 단가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매출저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엔캠 역사상 단일 고객과의 최대 규모 공급 계약이고요. 이 상대는 CATL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방산이나 로봇 등 신규 수요처 확보를 통해서 전통 전지 시장을 넘어서 산업용 전해액 공급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맞물린다면 내년부터는 실적과 가시성이 동시에 확보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엔캠이 보여준 전략 전환과 공급망 확대 움직임은 글로벌 전해액 공급사 도약의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수요 캐즘에 대한 극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ESS 쪽으로 사업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자금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챙기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프리장에서는 한 4%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을 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진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이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3%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4,100선을 다시 한 번 더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질주가 돋보였고 반면 코스닥에서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크게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이 악재를 좀 극복하고 투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 결과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 날 상승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조금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이동하나 싶었는데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들의 강세가 유독 좀 돋보이는 그런 장이었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4,000포인트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IT 쪽에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섹터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자동차 섹터, 특히나 이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부품주 역시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IT 쪽에서의 어떤 힘이 좀 빠질 때 시총 상위 업종 중에서 자동차 섹터가 힘을 좀 보태주고 있다는 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으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수급이 IT 쪽에서도 좀 나뉘고 있어요. 하이닉스 쪽은 조금 주춤하고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종목 안에서도 좀 목적을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좀 선호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약간 주춤하거나 또는 이제 소외되는 경우들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무조건 뭐 시장이 이번에 빠질 때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는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상승 시기에는 순환매가 분명히 좀 있을 거고 이 순환매 과정에서 뭐 자동차처럼 새로운 업종들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들, 기관들의 수급들 좀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1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제 다시 또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뭐 대형주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지 그리고 코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거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높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만 쏠려서 가시면 안 되고요. 중소형주들도 포트폴리오를 좀 전략적으로 잘 짜서 분배를 잘 하고 가시는 장이 지금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반도체 이야기로 또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상반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상승세를 굳혀나가는 와중에 하이닉스는 60만 원 이탈 이후 조정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단독 기사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300단 V10 낸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하이닉스의 조정을 그렇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TPU에 대한 그 가능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동안 하이닉스 위주로 시장이 이제 점유율이 커져 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HBM 칩도 이제 받기로 지금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점유율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가 구글 쪽에서 이 GPU의 대항마로 TPU 시장이 또 새롭게 떠오르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GPU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고 TPU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서 납품을 못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한테는 다변화시킬 수 있는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AMD라든지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구글의 경우에는 구글의 TPU를 브로드컴 쪽에서 제작하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브로드컴 쪽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전부터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이번에 탄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이제 400단 낸드를 지금 이번에 상용화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300단이죠. 근데 그 전에 400단으로 지금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먼저 주도를 하지 않으면 먹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지금 이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는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점유율적인 부분이라든지 TPU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다음 상승에서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실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삼성전자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300단 V10 낸드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봤을 때 하이닉스는 이제 서둘러서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비교적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점유율을 점점 더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TPU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 장에서도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뤄질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2% 상승 4,1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1% 오르면서 9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엇갈린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오르면서 11만 원 선에 근접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0.55% 빠지면서 54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오전장에서 좀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벤츠와 함께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함께 0.5%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인데요. ABL 바이오만 지금 0.16% 소폭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2%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키트루다 SC가 이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고 오늘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일정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오전장에서는 3%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1.3% 빠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로 이동해 볼까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함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오늘장 오전장 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매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사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 이쪽에서도 같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자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가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안에서 지금 코스피는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6% 소폭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코스닥에서 오전장에서 좀 빼고 있는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장 초반에서의 동시효과 흐름은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이 됐었고 오늘 월요일장이지만 불구하고 이제 상승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장을 오픈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아침에 상승을 해서 출발했지만 결국 밀리면서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 출발이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IT 쪽에서 힘이 좀 빠졌을 때 좀 보충을 해줬던 자동차 섹터 역시도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장, 보통 월요일장의 경우에는 오전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전형적인 월요일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장에서의 어떤 상승,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이미 금요일장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경우 이번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것들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도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시노칩스, 그다음에 또 브로드컴 이런 실적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경우에는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장에 약간의 관망의 분위기가 오늘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강했던 원전주 쪽에서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급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침에 1,2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업종으로 봤을 때는 IT하고 운송장비 업종에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건 국내에도 역시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선물하고 옵션의 동시 만기라든지. 그래서 주 초반에 일단 월요일장이기도 하고요. 약간의 관망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장 금요일장의 분위기와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장중의 수급이 계속 변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1,0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오후장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그 매도 규모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는 매도 규모는 아니다.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업종을 매수해서 이제 끌어올리는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지금 오늘 오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전에는 LG 엔솔의 속보가 있었는데요. 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지금 현재장 안에서 한 1.7%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지어서 사실 LG 엔솔뿐만 아니라 LG 원팀 자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데이터 센터 협력 이슈로 인해서 좀 지난주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그룹주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일까요? LG 쪽이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큰 시장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완공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서 LG가 그룹 차원에서 이 협력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팀을 이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센터 쪽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당연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좀 ESS 시장 쪽으로 많이 시장을 좀 많이 선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벤츠 쪽하고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협력을 해왔었고 LG 쪽도 삼성 쪽도 역시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의 이제 벤츠 쪽에서의 이런 이제 계약 체결 소식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건 LG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인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LG 그룹 차원에서의 이런 행보들이라든지 또는 또 최근에 애플 쪽도 주가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애플의 아이폰도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LG 그룹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LG전자, 뭐 LG 또는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주가 올라가다가 또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사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G그룹주 전반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협력 기대감에 대한 이슈에다가 LG 엔솔은 오늘 장 전에 벤츠와의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주 전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관점들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테오젠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악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키트루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게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번 하락을 단기 악재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판매 가처분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악재가 좀 뜬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그 독일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은 전 세계 매출 비중 대비했을 때 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2%라고 해도 규모 자체는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또 취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본다면
이 예전에 셀트리온처럼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을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2대 주주가 먼저 제시를 했었고, 지금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주총을 또 열어서 오늘 이 어떤 결정이 좀 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역시 같은 상승의 횡보를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뭐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렇다. 이런 관계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전에는 선제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일단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대부분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대부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수급이 지금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있어요. 만약 이 저가 매수가 개인 쪽에서의 매수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기회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빈자리를 분명히 또 채우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알테오젠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 이제 종목을 보시면 그 다음이 ABL 바이오라는 회사고요. 그 밑으로 리가켄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그 시장 안에서의 대표주가 대장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다음 알테오젠 다음으로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됐을 때 이들 종목들이 오히려 반사의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2%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1.8%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을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차기 바이오 대장주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안에서 지금 현대차가 조금 빠지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앞자리 3을 보게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여기서 더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과거에도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었어요. 그 종목들이 올라가야 시장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관세에 대한 소급 적용 소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못지않게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또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쪽에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으니 이쪽을 자동차 쪽에서 좀 메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가 이번 관세의 여파로 인해서 사실 원래는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관세가 없었잖아요. 일본이나 유럽은 있었고, 근데 2.5%의 관세를 우리는 이제 결국은 더 맞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판매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주기 전까지는 단기는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만약에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좀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또다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IT 쪽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매수하는 건 조금 저는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현대차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난번에도 한 번에 10월 달에 주가 상승이 있고 나서 크게 한번 밀렸거든요. 매도가 나오면 분명히 좀 크게 한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충분히 많이 밀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8만 원 아래쪽으로 한번 충분히 떨어져 준다면 매수와 동시에 올라갈 때 또 파는 이런 전략들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내년을 또 본다고 하더라도 IT 쪽에서의 어떤 수요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일시적으로 공백을 메우는 정도의 흐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IT 쪽으로의 수요가 잠시 주춤했을 때 지금 자동차 쪽으로 시선이 몰려진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이 뉴욕 증시에서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좀 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좀 재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식이 국내 관련 콘텐츠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번에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번 넷플릭스가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반응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넷플릭스가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해왔고 이 컨텐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번에 이제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이제 제작사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인수가 과연 이제 넷플릭스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반응 자체가 시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승인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만약에 안 되게 된다면 또 인수가 불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사실 넷플릭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넷플릭스가 그만큼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커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이제 미디어라든지 컨텐츠 제작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좀 호재성 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주가하고 국내 주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넷플릭스가 이번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3%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오히려 국내 콘텐츠주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했으면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약간 엇갈린 분위기 나타나고요.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데 수급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지금 현물에서는 모두 다 빼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어서 월요일장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미국의 이 9월 물가지수 같은 경우 일단 PC 선행지수의 경우에도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부합을 했죠. 해당돼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재차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테크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다소 안정적인 흐름에서 유지가 좀 됐었고요.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도 시총상위주 특히나 반도체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좀 반영이 됐는데 본장에서는 약간 탄력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상황에 대한 영향들보다는 관건이었던 외인 수급이 시초에 매도세로 좀 전환됐던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재차 좀 강조드렸던 것처럼 일단 11월 전체적인 어떤 지수 하방을 이끌었던 주체가 외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증시의 가장 큰 관건은 외인 수급의 연속성이 얼마만큼 잘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했을 텐데 일단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1조 5천억 정도에 대한 외인 매수자가 좀 반영되고 있고 기간이 한 2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과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는 점. 특히나 외인의 경우에는 꾸준한 연속성들보다는 일단 일부 매도,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매수 전환 이런 흐름들이 좀 재차 이어진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 수급 기조를 보면 11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증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환율인데 일단 환율에 대한 어떤 하방 안정성들이 좀 다소 좀 부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적인 어떤 이 부담들이 재차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 여기도 해서 증시예탁금도 재차 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80조 원대를 좀 하회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77조 4천억 원대. 최근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수치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증시의 변동성들을 좀 감안할 때 사실 증시예탁금들에 대한 이탈 부분들 이 부분이 일단 유동성에 관련된 우려감들로 일부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 다만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 수급이 이전보다는 좀 더 완화됐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거래 대금이 뭐 이번 주 중에 좀 발표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의 그렇죠. 활성화 정책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킨다면 일단 뭐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고른 일단 수급 유입은 11월보다 좀 12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연말 산타 랠리를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보합권에서 약세 흐름들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크게 좀 우려스러운 흐름들은 좀 아니고요. 일단 테크 종목들이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수급 변동성들이 좀 덜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들은 일부 좀 대형주 중심이 좀 수급 공백 내지는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만 좀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봤고요. 코스닥이 플러스권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규모가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나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었을 텐데요. 알테오젠 관련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상승폭이 조금은 더 커졌습니다. 아까 한 1% 내외로 움직임 나타나다가 지금은 2%대로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급락을 했죠. 소송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뉴스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독일 쪽에 대한 키트루다 매출이 2%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불과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할로자인 매도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서 알테오젠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전 상장 통과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2.3%까지 약간의 상승폭은 조금 더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서 코너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짚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의 위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전 상장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로서 ETF로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오늘 한 2.9%로 계속 상승불 켜져 있기는 한데 세론과 할로자임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할로자임에 관련된 뭐 특허 이슈가 뭐 가장 큰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가장 크게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최종 승인이 일단 이 특허에 관련된 노이즈가 부각된다면 이게 좀 실패하거나 또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좀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키트로다 SC가 독일 법원에서 일단 뭐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처분 일단 뭐 판매를 좀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는 조치인데 이게 뭐 할로자임의 특허가 명확하게 침해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해서 가처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법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일단 본안 소송에 관련된 어떤 이 결과를 좀 확인한 이후에 어떤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좀 완화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처분을 좀 인용했다고 해서 본안 소송까지 크게 조금 머크가 조금 더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좀 아닌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뭐 독일 법원 이후에서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하락 정도로만 좀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뭐 이 본안 소송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 특허 침해가 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적용 범위에 대한 침해 요소들을 좀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책임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단발성보다는 일단 뭐 판례가 좀 있어요. 이제 프랑스의 이제 과거 제 산업피의 경우에도 비슷한 어떤 유형으로서 일단 한 3년에서 한 5년간 지루한 어떤 특허 공방 끝에 결국에는 해당되는 플랫폼이 광범위하게 어떤 적용됐던 그런 사례들이 결국에는 이제 특허를 좀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좀 최종 판결을 좀 득하게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발생됐던 일단 뭐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이 출시 지연이라든가 그 기간들이 좀 지연되면서 후발 경쟁주자들이 그 격차를 좀 축소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요소를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머크가 사실 뭐 할로자임가에 대한 어떤 특허 분쟁들이 좀 장기될 수 있는 요인들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다만 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대략적인 어떤 윤곽 안에서 일단 머크가 조금 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이 에코프로비 알테오젠 죄송합니다. 알테오젠의 어떤 하락 부분들은 과도한 어떤 노이즈가 재차 좀 부각된 이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늘의 상승폭은 일단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노이즈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작용된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 회복이 다소 좀 시일은 좀 걸리지 않을까. 다만 일단 뭐 키트로드 SC에 대한 어떤 시판 허가들, 글로벌 어떤 잠심력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점진적인 어떤 판매량들은 상당한 이익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사실 알테오젠의 이번 어떤 노이즈는 과도한 주가 하락, 즉 저는 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플러스권이 좀 더 켜져지긴 했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크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세론으로 빠지지 않는 부분은 아마 금요일에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으로 세론은 좀 덜 나오는 것 같기는 하고요. 지수 연동에 대한 ETF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추인 좀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가로 47만 3천 원까지 일단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은 2.5% 정도 상승률 켜져 있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말아 올리고 있긴 합니다. 음봉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연 이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포함해서 오늘까지도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1위 종목으로 좀 빼고 있는 분위기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펀더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원전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투자하는 2천억 불 한국 기업에 기회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원전과 AI 등을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상장을 2026년에 추진한다라는 뉴스도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함께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산도 같이 열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노션 쪽에서 113척 스타링크 사용한다라는 뉴스도 주말 사이에 같이 좀 붙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 다 잘 가는 건 아니고요. 우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있는 쪽으로 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도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로봇입니다. 개장 초반 대비해서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요.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는 종목 중에는 SBB테크 보이고요. 이렌시스나 KLN 시스템도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 대비해서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도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더 작은 종목들 쪽으로 테마가 좀 돌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초반에 오히려 한일령 관련해서 호텔, 카지노, 여행 쪽으로 다시 좀 수급이 돌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먼저 점검을 하고 로봇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쪽 편 들기보다는 중재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언급을 좀 한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한 번씩 호텔이나 카지노, 놀자주 쪽으로, 여행주 쪽으로 좀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는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한일령 관련돼서는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섹터가 뭐 일단 여행 그리고 이제 호텔과 카지노 업종들이 일단 뭐 반사 수혜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됐었고요. 이 부분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 특히나 이 3분기 카지노 부분에 대한 실적 약진을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수급적인 어떤 탄력도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연속성 관점에서 잠시 좀 쉬더라도 일단 다시 재차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카지노 업종들의 경우에는 오늘 뭐 아침에 좀 발표됐던 뭐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어떤 업종 상향 리포트 이런 것들이 어떤 시초에 긍정적인 어떤 수급 기여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상반기부터 3분기까지 좀 이어졌던 실적 흐름들을 좀 보면 모든 카지노 업종들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 드랍률이 최고치를 좀 찍고 난 이후에 3분기가 오히려 좀 소폭 좀 감소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가장 큰 약진이었던 부분들은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좀 집중됐던 롯데관광개발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전체 매출 포션에 이 카지노 업종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한 75% 정도 좀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카지노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 한 70% 이상 정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이익 확장 기조는 카지노에서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사실 이 한일령이 일단 뭐 단발성 이슈보다는 좀 장기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여행 뭐 권고 조치, 여행 제한 뭐 권고 조치 같은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됐고 이 부분은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 영향이 있긴 하지만 12월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 효과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단 실적 비수기 관점에서 3분기보다 좀 4분기까지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과 좀 연동된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모든 섹터가 다 강하기보다는 실적에서 일단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실적의 어떤 성장률이 좀 크게 부각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을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화장품 섹터가 동조돼서 같이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월간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 계속해서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본에 대한 이 화장품 수입 금지 조치가 한국에 오히려 좀 반사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실적적 관점에서 오히려 좀 확인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이어졌던 실적 기여가 큰 업종들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업종들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진 않다 보니까 작은 섹터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판권 가지고 있는 탈모약, 삼상 긍정적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약품이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모 테마나 아니면 뭐 초전도체 이런 종목들 작은 섹터 위주로 좀 수급이 돌고 있어서 이런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이제 굵직한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장 초반 대비해서 로봇이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에는 로봇 산업 본격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로봇은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주도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닐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흐름들을 보면 일단 뭐 이미 주도주가 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방아쇠를 당기게 된 계기가 현대차 그룹이 이제 아틀라스 로봇을 연말부터 이 주요 공정이 좀 투입하겠다. 그리고 내년 CS 2016에서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공개기다가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전략들이 구체화가 좀 되면서 현대차 그룹향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좀 수급 탄력도가 있었고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단기적 일정 이벤트에 맞는 CS 2016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AI 산업 다음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일단 뭐 본격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 발표를 내년 초 발표를 위한 좀 검토를 좀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러틴 상무장관이 로봇 기업 관련된 어떤 CEO들과 회동을 가졌던 점 그리고 미국의 교통부에서도 사실 로봇공학 실무 그룹에 대한 신설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구체화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가 활성화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어떤 구체화된 어떤 정책 전략들을 좀 수립한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덜 부각됐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AI 산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뭐 AI 인프라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좀 부각이 되는데 로봇이라는 키워드는 그동안 좀 많이 부각된 점들은 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정책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가장 크게 좀 움직여지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대량 양산을 위해서 이번 주 인증 실사 작업을 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최종적인 어떤 인증 실사를 득하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구축이 구체화된다. 그리고 또는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 로봇주들이 과연 이제 테슬라 로봇향 밸류체인의 어떤 종목들이 좀 더 구성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뭐 LG그룹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먼저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지난주의 흐름들을 보면 LG 그룹 안에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 제가 좀 강조드렸던 것처럼 CS2016인데 일단 젠스랑 CEO가 2025년도 뭐 CES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AI의 다음 종착역은 피지컬 AI라는 점들을 좀 강조를 했죠. 이 부분은 이번 CES2016에서 피지컬 AI 관련된 구체화된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사업 전략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은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낙수 효과를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양산들이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편입될 수 있는 뭐 기술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로봇주 안에서 밸류체인을 좀 형성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편입 기대감들이 좀 높은 종목들의 선별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로봇주가 기존에 있었던 약한 테마성의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주도주로서 부각되는 듯한 느낌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호재들이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스닥 정책 활성화한다라는 이야기 있고, 또 이번 주에 국민 성장펀드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외부에서도 글로벌리하게 트럼프 대통령도 지원해준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힘이 확실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분위기상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다 일단 가수급상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소급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로봇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대표님 현대차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많이 주가에 붙어주진 않았던 상태라서 앞으로는 로봇에 대한 밸류까지 새롭게 좀 책정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좀 들어온 걸까요? 네.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좀 탄력도 있게 움직여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뭐 이 자동차 관세 리스크가 좀 해지됐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로봇 관련된 사업 기대감들이 더 크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그룹사에서는 뭐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발표됐던 전략들 당시에 그렇게 좀 올라주지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일단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뭐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언급했던 로봇 사업 부분들에 대한 다각화 부분들, 재편될 수 있는 어떤 계열사 시너지들이 이번에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탄력도 있게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인베스터 데이에서 언급했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2030년도까지 그룹의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로보틱스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 전략 또는 이제 비전을 좀 제시했다는 점들이 일단 뭐 아틀라스 로봇에 관련된 구체화된 뭐 대량 양산 체제에 관련된 구체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죠. 모베드에 관련된 공개 부분들, 내년도 상반기에 대량 양산을 좀 시작해서 모베드에 관련된 어떤 공급들을 구체화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연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뭐 미국의 메타 플랜트 안에서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공정 도입들은 이미 좀 시작이 좀 됐어요. 이 부분은 이송 로봇이라고 해서 각 공정별로 작업자들에 대한 어떤 부품을 좀 이동하거나 해당이 되는 어떤 이 자재 같은 것들을 이동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틀라스에 관련된 어떤 로봇 공정도에 대한 어떤 도입 부분들은 일부 뭐 조립이라든가 그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작업 업무를 일부 로봇이 좀 수행한다는 그런 관점, 향후의 어떤 확장성 관점의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겠고요. 모베드의 경우에는 일단 사륜으로 좀 적용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베드의 어떤 시제품들을 좀 보면 일단 뭐 바퀴가 좀 4개 달려 있고 가운데 그냥 판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자동차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해당된 스펙들을 보면 뭐 시속 10km에 한 57kg에 대한 무게를 견뎌내면서 좀 이송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모베드에 대한 모듈을 적용해서 다각화된 어떤 로봇 사업으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물류 이송 로봇이라든가 촬영용 로봇 또는 이 골프 카트에 좀 적용되는 로봇,
해서 이제 모베드의 어떤 구동 모듈들을 활용해서 뭐 앞으로는 뭐 주차 로봇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양산들이 구체된 부분들은 일단 상용화 관점에서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 사업별로에 대한 어떤 재편 효과들은 일단 로봇 사업 부분은 뭐 현대오토웨버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에 좀 맞춰서 사실상 뭐 일단 해당되는 어떤 사업 전략 업무들을 좀 세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 요인들이 뭐 현대오토웨버 같은 자율주행 그리고 SDV를 좀 전문으로 했지만 향후에 로봇의 관제 업무라든가 유지보수 업무를 좀 수행한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를 중심으로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데이가 12월 11일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관련된 뉴스는 이제 이번 주 후반쯤 되면 다양한 뉴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와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높을 겁니다. 순환출자 구조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주목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본다면 이 중 안에서는 어떤 토픽 종목을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뭐 제 차 현대모비스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전에도 제가 자동차주 관련 토픽을 현대모비스로 좀 제시해 드렸는데 네. 12월 8일 지난주 금요일 날 52주 이제 신고가가 좀 나왔죠. 오늘도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네. 좀 나왔고. 근데 연속성 있는 흐름들은 저는 로봇주에 대한 상승 가치 대비해서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과연 이제 주가에 얼마나 더 크게 좀 반영됐나. 일단 뭐 가치 반영은 좀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구체화된 부분들,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뭐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해소 부분들이 네. 3분기에서 4분기 이익 정상화 부분들로 충분한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 이 지배구조 재편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해당 데서는 각각의 어떤 고유 경쟁력에 맞춰서 로봇 사업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구체화된다면 우리 해당되는 지분 가치가 현대모비스에 좀 반영되면 오히려 이제 가치 반영 관점에서 충분한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가장 큰 부분들은 액추에이터 로봇에 관련 대량의 양산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내년도 상반기부터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양산 체제 돌입 부분들은 현대모비스의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 관점, 사업 포트의 어떤 확장 관점에서 외형가치 어떤 상향 기대감들을 저는 충분히 반영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대모비스를 좀 토픽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픽 종목은 현대모비스 주셨고요. 지금 보더라도 5일선을 굉장히 예쁘게 잘 타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흐름 보더라도 낙폭이 좀 있었다가 이걸 다 말아 올리면서 만회하면서 지금 플러스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수급 열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지금 7거래일 정도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뭐 한 연이틀 제외하고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좀 플러스권 찍혀 있기 때문에 수급도 같이 좀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잘 만나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6거래일 만에 4,100선을 회복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장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한 주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파월의 한마디를 먼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이 한마디가 산타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분위기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요.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4,084선에서 움직이면서 4,100선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0.37%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부를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928선에서 움직이면서 0.37%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수급 동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이 더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좀 일조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그래도 4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반면 함께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팔자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내 매수 전환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53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유통업과 철강 및 금속, 운수장비가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쪽 안에서는 지금 조선 쪽들의 움직임들 확인이 되고 있고 화학과 의약품, 건설업까지 지금 소폭의 상승세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기계와 보험이 2%대의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전기가스업과 의료 정밀까지도 1%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금융업 쪽이 1%대 내리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반면 금융업 쪽이 7%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 금융주들이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기타 제조 1%대의 오름세, 그리고 전기전자도 0.56%의 소폭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건설이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대 내리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오락, 문화, 운송, 제약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까지 지금 비금속이 0.25% 내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엇갈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8,600원에서 움직이면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HBM 생산 능력을 앞서간 데 이어서 글로벌 D램 시장도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전반이 지금 회복세를 완전하게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도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정을 한동안 계속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5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75%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음전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31만 4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대차가 이제 로봇까지 좀 안정적으로 붙으면서 AI 기업으로 변화됐다, 이런 초입에 놓여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원전도 쉬어갑니다. 4%대의 급락세 두산 에너빌 안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고요. 7만 7,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오늘 오릅니다. 2%대 상승하면서 52만 7천 원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에코프로 2차 전지주들이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온 호재 때문이겠죠. 벤츠와 2조 원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2차 전지 전반이 들썩이면서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에코프로가 강세 흐름 같이 함께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11%대의 급등세 보여줍니다. 자, 반면에 지난 12월 4일에 상장을 했던 에임드 바이오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2거래일 동안은 좀 오르는 모습이었지만요.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5%대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홀딩스도 5%대의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이 다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정말 큰 급락세를 보이게 됐었죠. 아무래도 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서 같이 좀 감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이
금지 소송이 좀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앞으로의 기술 수출 안에서는 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이제 오늘 또 주총이 열리게 됐죠.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이 상장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면서 오늘 3%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한 후에 규모를 계속 키워가고 있고요. 지수 또한 강보합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알테오젠 일정은 일단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세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반응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2차 전지와 로봇 쪽에서 코스닥 시장 잘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